안녕하세요, 주니 여러분. 저는 마포일관에서 중2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다경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휘 클리닉을 안 오면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특별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등원까지 꼭 이 영상을 시청하고 숙제를 꼼꼼하게 해온 다음에 등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능력있지 8페이지를 볼 건데요. 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이렇게 당연히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보겠지만 선생님 수업을 보기 전에 잠깐 선생님 인사를 보고 멈춰놓은 다음에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스스로 한번 빈칸을 채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정답을 맞춰보고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이 당연히 빈칸을 다 채웠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휘는 화학이랑 지구과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은 지금 물론 과학이라는 단어, 과목으로 모든 영역을 다 배우고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과학을 선택하게 되면은 뭐 화학, 지구과학, 뭐 물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역의 과학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경 지식 시간에도 이걸 했었고 이제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배웠었고 지문으로도 기출 지문으로도 한 번 더 확인했었는데 한 번 더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과학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기억이 날까요? 낯선 개념이나 용어들이 자주 나온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휘에서 이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낯선 개념이랑 관련된 현상,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자주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러면 낯선 개념들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선생님들보다 과학을 조금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천문학자들은 해와 달의 위치를 땡땡땡해서 천체 운동의 규칙성을 발견해냈다. 뜻을 먼저 볼 건데요. 친절하게 이렇게 뜻이 나와 있잖아요. 뜻에서 단어의 그 형태를 유추해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뜻에 육안이나 기계로 자연현상, 특히 천체나 기상의 상태, 추이, 변화 따위를 관찰하여 측정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뜻에 다 나와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관측하여 천체 운동의 규칙성을 발견해냈다라고 써주면 되죠. 옆에 이제 기출지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선생님들이 다 넣어놨죠. 여기 보면 지구의 자전이나 공존으로 인해 지구에서 관측할 때 그래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관측은 관찰하여 어떤 것을 측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다에 있는 짠물 이것도 사실 간단한 한자만 알면 선생님이 너네들이 바다해랑 물 숫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저와 산이 폭발해 해수 온도가 10도가량 상승했다. 자, 어려운 단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빗물은 간단한 불순물을 땡땡 처리한 다음에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요거는 사실 뜻에 저 단어가 나와 있죠. 거름종이나 여과기를 써서 액체 속에 들어있는 침전물이나 입자를 걸러내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다 뜻이 한 개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나와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두 가지 이상이 약간 결은 같아요. 약간 결은 같은데 쓰임새가 다른 것 뿐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과학적인 현상이랑 관련해서 여과하다를 쓸 때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정적인 요소를 걸러내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과학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과라고 넣어줍시다. 자, 얘도 그러면 기출지문에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려진 물을 불순한 것을 깨끗하게 걸러내어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모모의 온도를 더 높이면 용질이 더 빨리 녹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뜻을 볼까요? 어떤 액체의 물질을 녹여서 용액을 만들 때 그 액체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용액이랑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면 되고요. 용매라고 부르죠. 이 매자는 어떤 매자냐면 그 중매하다라는 말 들어봤을까 얘들아? 중매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무언가를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용질이 빨리 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액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도 보면 기출지문에 비위활성 용질을 녹인 용액은 순수한 용매보다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용액의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진다. 이렇게 봐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마찬가지로 지구과학이랑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모모 사이에 묻힌 채로 굳어져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화석이다. 화석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온 거네요. 뜻을 봤더니 많이 덮쳐서 쌓인 물건, 쌓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밑에도 보면 암석의 파편이나 유해 따위가 물, 빙하, 바람, 중력 따위의 작용으로 운반되어 땅 표면에 쌓인 물질. 쌓이다가 핵심인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유해나 흔적이 퇴적물 사이에 미안 선생님이 계속 단어들을 바꾸다 보니까 퇴적물 사이에 묻힌 채로 굳어져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화석이다. 그래서 뭔가가 쌓이다 할 때 우리가 적자를 많이 써요. 쌓일 적자에서.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지난 수업 시간에 기출지문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낮과 밤이 있는 것은 지구가 태양빛을 받으며 땡땡땡 저절로 돌기 때문이다. 자, 이걸 우리가 자전하다 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전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물론 두 번째 뜻으로 쓴 거예요. 천체가 스스로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다 또는 그런 운동을 하다 라는 걸 자전이라고 했어요. 옆에 기출지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한다. 이렇게. 자, 7번. 자, 여름철에는 음식물의 땡땡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를 먼저 볼까요?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 또는 그런 현상, 쉽게 말하면 썩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한다. 이 부패랑 관련된 또 다른 단어가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이제 과학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자, 8번.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여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당연히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H2O 물이 되는 거죠. 물. 이 원자끼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뜻을 한번 볼 거예요. 두 번째 뜻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어의 뜻인 거고 물질에서 화학적인 형태와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최소의 입자. 이 분자가 어떤 분자냐면 나누다 할 때 분자예요. 우리 분수할 때 쓰는 분자랑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왜 자꾸 한자 뜻을 알려주냐면 하나의 한자 뜻을 알게 되면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뜻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문맥 안에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내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한자의 뜻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지문에서 확인해보면 잎의 세포에서는 물의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아래쪽에 물 분자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기출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번 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우리는 소원을 빌지. 빛을 내며 떨어지는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을 보려고 밤하늘을 계속 올려다보았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학문 속에서는 별똥별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유성이라고 부르죠.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 빛을 내며 떨어지는 작은 물질. 그래서 별이 대기권을 뚫고 사실은 타오르는 현상을 별똥별이라고 부르는데 요 성자는 별 성자고요. 이 유자는 흐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이 마치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유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유성을 보면 소원을 빌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선생님이 아까 부패랑 관련된 단어가 하나 더 나온다고 했죠.
햄은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인 후 훈제하여 땡땡 처리를 한 가공식품이다. 밑에 뜻을 보니까 썩거나 삭아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음식에는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하얀 거기 이제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방부제라고 부르는데 방부 처리한 가공식품이다. 이게 왜 부패랑 관련된 거냐면 한자의 뜻을 뜯어보면 부패를 방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부라는 말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1번 목성의 모모 중 하나인 유로파에는 바다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선생님도 처음 알았어요. 뜻을 한번 봅시다. 행성의 인력에 의하여 그 둘레를 도는 천체.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뜻도 비슷한 뜻이에요. 지구 따위 행성 둘레를 돌도록 로켓을 이용하여 쏘아 올린 인공의 장치. 뭔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건가 봐요. 이런 걸 우리가 위성이라고 부르죠.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인공의 장치라고 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인공위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 덕분에 이제 우리가 핸드폰도 할 수 있는 거고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거. 자, 옆에 보면 현재 지구를 도는 약 30개의 GPS 위성은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번에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우리 아까 용매라는 말 봤던 거 기억나요?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양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용해도라고 부릅니다. 저기서 저 해는 얘들아 그 해가 아니에요. 그 바다 해자가 아니라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13번. 사막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사막을 상상해 보세요. 끝없는 지평선만 보일 뿐이다. 그래서 밑에 뜻을 봐주면 평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지평면이 천구와 만나는 큰 원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에서 확인을 해보면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있게 되고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태양이 지는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는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 다음에 14번 뜻을 먼저 볼게요. 얘는 더 이상의 양을 수용할 수 없이 가득 찼다. 가득 차다라는 건 포라는 한자를 써요. 포, 파, 수용의 기다. 그래서 포라고 하면 배부를 때도 우리가 포만감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가득 차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포화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득 찬 상태를 포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득 차다. 요거랑 포라고 하는 한자를 연결해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5번. 반찬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왜 엄마가 집에서 쓰시는 그 락앤락 용기 있잖아요. 그 용기를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잘 밀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셀 틈이 없이 꽉 닿는 걸 밀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자는 다들 패자죠. 그래서 폐문, 폐쇄할 때 쓰는 표현. 그래서 옆에도 확인해주면 밀폐된 용기 속에서 혹은 밀폐된 공간 속에서 물을 담아주면 물 분자들의 표면에서 일정한 속도로 증발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이나 지구과학,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과학 영역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철학 영역을 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지 한번 상기해 봅시다. 철학은 사실 인문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아직은 이제 너네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행실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운다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윤리와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도 이제 머리가 좀 아프겠지만 철학이라고 하면 다양한 사상가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 이름들, 칸트, 데카르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등등 다양한 사상가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같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 독서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조금 이런 사상가들을 들은 기억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올 건데 그냥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나 자서전을 우리가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이 나오게 될 거고, 관점이라고 해도 되고 이론이라고 해도 되고 주장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단순히 이 관점을 소개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고, 시대적 흐름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 이 사상이 혹은 이 이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 변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당연히 공통점 차이점을 보는 것도 있지만 공차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볼 때는 늘 항상 얘들아 이 사상은 딱 어디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나오게끔 하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앞부분에는 이제 깔고 가는 거야. 자, 이 시대가 말이야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어. 자, 그래서 사상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더니 이러한 사상이 나왔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철학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건데, 단어를 볼 건데, 당연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빈칸을 채운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거라고 믿을게요, 여러분. 자, 1번 봅시다, 1번.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혹은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것, 먼저 내세우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전제라고 부르죠. 전제. 자, 그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달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다. 기출지문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순자의 견해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전제할 때 이걸 미리 깔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미리 깔고 가는 거야. 너네가 전제랑 어떤 말을 헷갈리냐면 가정이라는 말을 헷갈려요. 가정하는 것과 전제하는 건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전제는 이미 인정된 사실 따위를 전제라고 부르고, 가정은 어떤 거냐면 물론 좀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긴 하지만 가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건 가정이야. 전제는 이런 거예요. 어제 비가 왔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아마 길은 미끄러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전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주장을 할 건가랑 관련된 내용을 계속 볼 거예요. 자, 그가 제시한 새로운 학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땡땡을 거치는 중이다. 옳고 그름을 들어 이유를 밝힘 또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논증입니다. 논증. 논증도 선생님이 한자를 풀어줄 건데, 논증. 저 증자는 너네가 알기 쉬운 한자예요. 증거란 뜻이에요. 증거. 증거를 들어서 논하다.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학설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증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의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하여.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랑 관련된 내용이냐면 논리적 추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가장 너네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우리 아까 전제하다 봤는데 그쵸?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가 있다고 전제하여 개별적인 사실이나 보다 특수한 다른 원리를 이끌어내는 추리를 이른다. 이런 걸 연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연역 추론은 전제가 되는 명제가 참일 경우 결론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는 논증이다.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결론은 논증이다 라는 뜻이에요. 언제 연역 추론을 많이 하냐면
수학적 이론을 증명할 때.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식을 배웠어.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배웠다고 칩시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선생님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원칙이 있으면 이게 일반적인 사실이고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개별적인 사실을 가져다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연역과 지금 나오는 이 추론 방법은 순서나 방향이 조금 달라요. 자, 네가 만난 서울 사람들이 친절했다는 이유로 이게 개별적인 사실 혹은 특수한 사실이야. 네가 만난 서울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친절했다는 이유로 모든 서울 사람들이 친절할 것. 이거는 일반적인 거지. 보편적인 거지.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을 귀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만 만나놓고 모든 사람이 친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성급한 귀납 추론이야. 혹은 이제 나중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데카르트는 사상가 자주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과학과 이성이 인간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는 땡땡땡을 주장했다. 자, 진정한 인식은 경험이 아니라 생득적인 이성에 의하여 얻어진다고 보는 이론을 우리는 이성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성론에 반대되는 것도 있겠네. 그치? 여기서는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중시하는 걸 이성론이라고 부른다면 얘들아 우리 조금만 머리를 써보자. 이성이 아니라 경험을 중시하는 건 당연히 경험론이라고 부르겠죠. 우리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경험론을 주장하는 사상가와 이성론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자주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옆에 보면 인간은 정신과 신체의 통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만 있거나 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통한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경험과 이성은 철학 안에서는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유를 모모할 권리가 있다. 누리어 가지는 걸 우리가 향유하다라고 불러요. 향유할 권리가 있다. 향유라는 말은 문화를 향유하다, 권리를 향유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요건 불교 용어입니다. 그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인생은 아주 짧은 순간과 같으니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개념이고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찰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감각적인 향유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어를 다 나오네요. 감각적인 향유 자체는 찰나적인 것이므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감각으로 누리는 것들은 매우 순간적인 것일 뿐이므로 감각적 향유의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순간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죄송해요. 찰나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추석 연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나머지 단어들을 보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봅시다. 자, 8번. 실제로 존재하다. 선생님이 단어 안에서도 문장의 뜻 안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단어를. 실제로 존재하다.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환각이라고 한다. 헛게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옆에 한 번만 더 볼게요. 감정이론은 정서가 실제적인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이 말도 철학 지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들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 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당위적인 것이라고 불러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당연히 행위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통 이제 문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끝나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자, 옆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서로의 존재로 인하여 더욱 조화로운 삶과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대칭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여기는 역설이네요. 죄송해요. 이런 문장을 쓰이는 걸 당위라고 해요. 당위성, 당위적 문장이라고 불러요. 뭐뭐 해야 한다. 역설 이제 나오네요. 선생님이 조금 급했나봐요. 자, 10번. 그 사상가는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하다. 우리가 물론 문학 시간에 반어와 역설을 배웠어요. 근데 그 역설은 이제 모순되다, 말을 뒤집어서 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힘주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힘역자. 힘역자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힘주어 말하다. 그래서 강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 고대나 중세에는 신이나 하늘 같은 땡땡땡적인 존재가 실제한다고 믿었다. 잘 보세요. 의미도 어려워요, 얘는.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에 의하여 탐구하는 학문.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초경험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여기 나오죠? 경험을 넘어서는 것들. 그래서 형 이하 또는 경험적 대상의 학문인 자연과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잘 보세요.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형 이하에 반대되는 말이니까 형 이상학적인 존재가 실제한다고 믿는다. 형태가 있는 것들 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존재한다. 신이나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형 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게 들어가면 돼요.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할 형 이상학적 체계로서의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인성?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 이상학이라고 부른다. 철학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마음과 정서를 모모하는 풍조를 낳았다. 부정적인 거겠죠. 어떤 대상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하찮게 여기다. 경시하는 풍조를 낳았다. 그래서 경시가 뭐냐면 가벼울 경자를 씁니다. 가볍게 보는 거예요. 볼 시자를 써서 가볍게 보는, 하찮게 보는 풍조를 낳았다. 자, 옆에도 같은 단어가 들어가주면 돼요. 인지주의적 이론은 인지적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성향에서 드러나는 감정적인 요소를 경시하고 있다. 우리 이거 아까 봤던 이성론 경험론이랑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인지주의적 이론이 이성론이랑 관련된 거고 감정적인 요소 우리가 느껴야 우리가 경험해봐야 느낄 수 있잖아요. 경험이랑 관련된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양한 말로도 쓰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너네가 도덕 시간에 선생님 배웠다고 들었어요. 자, 사상가였던 맹자는 성선설을, 사상가 계속 나와.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선행위는 후천적 습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학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해, 성선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걸 성무선학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순자나 법가의 성악설은 군주가 국가 공권력을 정당화할 때 그 논거로서 사용되었다. 이제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얘네를 착하게 만들려면, 얘네를 교화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강제력이 필요해. 공권력이 필요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그의 주장에 대한 의심이 들었지만
그것을 땡땡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의심이 들었대. 그럼 반박해야지. 반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걸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하다. 얘도 의미 안에 그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반증하다. 그 다음에 15번. 성선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더라도 선한 부분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내재해 있다라고 믿는다. 안에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자, 옆에도 그는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어쩌고저쩌고를 중시하였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행복의 기준은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행복의 기준은 서로 맞서거나 비교되는 관계에 있는 거. 사람들마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것에 반대되는 말이 절대적이다. 상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대말까지 알아주면 나중에 이제 다른 지문을 볼 때도 적용해서 풀기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오늘 어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조금 템포가 빠르게 느껴진 친구들은 느리게 보시고 좀 느리게 느껴진 친구들은 빠르게 빈칸을 채우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길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2 담당 이다경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